이중 언어 구사자들, 만 12세 이전에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노출돼서 배웠던 이 사람들의 뇌와 만 12세가 지나고 보통 한 성인쯤 돼서 이제 노력해서 나중에 어떤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제 갖다 놓고 말을 시키는 거죠. 언어를 구사하도록 또는 뭘 읽게 하거나. 그러고 이제 MRI로 딱 찍어 보니까 달라요. 사람이 이제 기억의 형태가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쓰게 네. 돼 있는데, 어린 시절에 쓰는 게 몸으라는 기억, 네. 먹고 자고 싸고 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시기까지가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는 거.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형태를 그대로 기억을 해버리는 네, 거예요. 네. 성인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거를 말을 이제 못하기 시작하는 네.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뭔가 언어 습득이 어려워질 수밖에 네. 없는 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저는 이제 사람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 언제까지 이런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지. 에리 레너버그 같은 사람은 결정적 그렇죠. 시기, 일정한 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지나면 이제 뇌가 이렇게 다 형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네네. 언어를 배우기 어려워진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하고 그런데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어릴 때 이제 네네. 외국 선생님한테 영어를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자기가 프렌치를 이제 그 캐나다 분인데 오타와에서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바이링구얼처럼 쓰시는. 바이링크를 쓰시고 그런데 네. 자기도 나중에 좀 배웠대요. 예, 나중에 예.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와가지고 배웠는데 어느 순간 프렌치를 쓸 때 나는 다른 뇌를 쓰다가 예, 예, 영어가 예.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네. 한쪽 뇌를 켰다가 여기 끄는 느낌을 받았대요. 온오프 스위치처럼. 언어스에 좀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옛날에 한참 영어로 말하고 많이 할 때는 네네네. 순간적으로 한국말이 뭐였지라고 한 3초 생각하는 때 한 번 있었거든요. 인생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걸 보니까 이게 사람의 뇌가 이게 모국어를 저장하는 공간과 이 언어를 제2 언어를 저장하는 공간이 나눠지는 게 아닌가. 예, 예, 예. 여기 대해서 또 약간 과학적인 요즘 발견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게 사실 우리가 fMRI나 이런 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가설이었어요. 가설이었어요. 예, 그래서 에릭 레넨버그가 관찰을 해보니까 아니 이상하게 그 이민자들 가정을 보면 6살, 7살 막 이럴 때 온 애들은 뭐 1, 2년만 지나면 원어민처럼 다 막. 너무 잘하고. 근데 13, 15 막 이런 애들은 엄청 어려워하는 거 적응하는 거를.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고등학교 때 이민 갔어도 원어민처럼 하는 애가 있고 좀 더 어린 나이에 갔어도 좀 어려웠던 친구가 있고. 근데 개인차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나이를 지나니까 이거를 모국어처럼 습득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더라. 그래서 이제 데이터로밖에 그때는 연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레넨버그가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그 이중 언어 구사자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만 12세 이전에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노출돼서 배웠던 이 사람들의 뇌와 만 12세가 지나고 보통 한 성인쯤 돼서 이제 노력해서 나중에 어떤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제 갖다 놓고 말을 시키는 거죠. 언어를 구사하도록 또는 뭘 읽게 하거나. 그러고 이제 MRI로 딱 찍어 보니까 달라요. 예, 완전한 이중 언어, 즉 바이링구얼, 어릴 때부터 바이링구얼 이라는 사람과 나중에 이제 배워서 잘하는 사람. 쓰는 뇌의 영역 자체가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판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네요. 저희 증명된 거나 다름없죠. 네. 사실 이게 교육심리학 학습 기술적으로도 네네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인간이 이제 뇌를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르겠어요. 예. 어릴 때는 절차기억이라고 그래가지고 먹고 자고 싸는 몸이 기억하는 걸로 갑니다. 네네네. 이게 말씀하신 6세, 7세 때. 예. 유아하게 하긴 그렇고요. 초등학생 정도 때. 그 다음에 그 시기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비판하지 않고 개념 같은 것들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극도로 발달해요. 그래서 그때까지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못하는 게 고등학교 경험 기억이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우리가 대부분 외국어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은 성인이거든요. 맞아요. 예. 성인이거나 아니면 뭐 고등학생인데 내가 수능을 뭐 치는데 이렇다거나 아니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던 분들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꾸준하게 한 사람은 생각보다 외국어를 그렇게 엄청 힘들어하진 않아요. 몇 가지 언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레넌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장했던 결정적 시기 가설이 사회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자연과학적 뭐 MRI 찍어본다든지 입증이 좀 된 게 사람이 이제 기억의 형태가 세 단계를 거쳐가지고 쓰게 돼 있는데 어린 시절에 쓰는 게 몸으라는 기억, 먹고 자고 싸고 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 시기까지가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는 거. 그냥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냥 그 형태를 그대로 기억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뭘 먹었냐, 뭘 속에다가 뭐 스시를 넣든 아니면 뭐 딴 걸 뭐 아니면 불고기를 넣든 네. 김밥을 넣든 바꾸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성인은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거든요. I eat인가? eat인가? 그렇죠. have eat인가? 네네. 아닌데 eaten인가? 뭐 이렇게 막.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거를 말을 이제 못하기 시작하는 네.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 중학생이나 이럴 때는 생각이 어떠냐면은 네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단 받아들이고 나중에 수정해요. 음. 일단 외우고 틀렸으면은 근데 성인은 겁도 되게 많아지고 네네. 사회적으로 또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때문에 성인들이 이제 결국에는 공부가 좀 뭔가 언어 습득이 어려워질 수밖에 네.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실제로도 그 미국 현지나 이런 데서 이제 몇 살쯤 왔는가 여기에 보면은 원어민에 가깝게 습득을 금방 또 자연스럽게 한 친구들 대부분 중학교 정도. 그죠. 예,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나뉘더라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어려워져요. 예. 그 아마 그 사춘기 2차 성징 겪으면서 뭐가 뇌에서도 그 처리하는 방식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우리 대뇌 심피지, 뇌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뇌간, 이게 척수하고 뇌를 이어준 뇌간이 있고, 뇌간, 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비유적으로 정확하지 않은데 파충류의 뇌라 그래서 네네. 먹고 자고 싸는 걸 얘가 이제 해주고요. 두 번째 네. 변연계, 변연계. 감정을 이제 컨트롤 해주는데 네네. 이게 사춘기 때 얘가 막 발달해요. 예. 근데 우리 모든 지식이라든지 지적 능력, 언어 능력을 좌우하는 게 변연계가 아니고 위에 있는 신피질인데 네네. 이 신피질은 24, 5살 때 최대로 발달하고 예.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발달 중이죠. 음. 근데 점차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얘들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그냥 내가 내 감정이 훨씬 중요하지 지식이나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뇌 발달되는 어떤 형태, 발달이 단계에 따라서 내 기억의 형태도 좀 바뀐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언어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넓게 네. 다 그렇죠.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학습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근데 우리 몸의 어떤 발달 과정이나 구조를 알면 훨씬 쉬워지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한 몇 세 정도까지 이걸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네네.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언어 습득의 방법에 대해서 학자분들 분류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해보니까 인지라든지 인풋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만만치 않게 많은 분들이 아웃풋이 중요하다. 동시에 아웃풋을 통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네. 두 개를 통합해서 봐야 된다는 역시도 절충주의적인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데이비드 오즈벨 네, 데이비드 오즈벨. 오즈벨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오즈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언어학에만 어떤 국한된 건 아니고 네네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유효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드밴스 오거나이저, 네네. 선행 조직자 같은 경우에 선행 조직자가 다른 게 아니라 뭔가를 습득할 때 이미 선행에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라든지 우리가 뭐 스키마 이론이라는 얘기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새로운 걸 습득하기가 쉽지 않겠냐 하지만은 네. 원래 일반적으로 장기 기억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네네네. 물론 사람은 장기 기억만으로 살진 않죠. 네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마트에 어디에 주차했냐 이런 건 단기 기억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 듣고 우리가 뭔가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런 것들도 단기 기억의 작용인데 예. 중요한 건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망각도 해줘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오늘 했던 모든 걸 기억한다. 이거만큼 끔찍한 게 없을걸요? 그게 재앙일 수 있습니다. 재앙이에요. 누가 예. 나한테 안 좋은 말 했는데 평생 이걸 못 까먹는다? 그렇죠. 오늘 맡았던 악취를 평생 기억한다? 이러면 예. 큰일이겠죠. 예. 근데 이런 과정들 속에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최종적인 지식을 남길 때는 선행해서 알고 있던 것들이 지식을 만들어주는데 이게 결국에 교육학에서 일라보레이티브 네. 리허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정확히 일라보레이션이라서 정교화라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기억을 가지고 어떤 이런 느낌이에요. 머릿속에 별표를 집어넣는데 톱을 갖고 있는 사람 별을 잘라보거든요. 예. 잘라가지고 오각형 하나랑 삼각형 5개네? 어. 근데 내가 오각형 원래 알고 있고 삼각형 알고 있어 이러면 안 외우는 거예요. 얘를. 다음에도 어떻게 하면 잘라보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는 네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행 조직자를 잘 쓰는 사람들은 네네. 안 외워요. 예.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 공부할 때 보통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나요? 아주 오랫동안 기본적인 어떤 포맷을 만들고 머릿속에 네네. 규칙을 만들고 이 과정이 엄청 길죠. 맞아요. 쭉 길다 어느 시점을 딱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자유자재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바꿔 쓸 수 있게 되는 게 선행 조직자가 생겼어요. 네네. 기존에 장기 기억을 만드는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괴롭지만은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쉬워진다. 근데 이건 언어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언어뿐만이 아니고 인간 그 인지과학이죠.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 뇌가 어떻게 정보를 새로 습득하는가 하는 건데 기존의 정보에 덧붙이는 덧붙이죠. 거라고 이제 인지과학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건데 언어는 사실 그것에 어떻게 보면 극단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언어의 어떤 뭐 단어 개수나 그다음에 갖고 있는 표현의 개수에 따라서 거기서 새롭게 내가 습득을 해서 다시 구현할 수 있는 이런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은 애들이 그 언어 기하급수로 느는 게 처음에 완전 제로로 시작해서 이제 단어로 가다가 이제 9로 가거든요. 그 9 단계에서부터 엄청 폭발적으로 늘어요. 저희 애들이 지금 딱 그 나이인데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딱 완전히 새로운 단어를 갖다 붙여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늘고 그런데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내가 모국어는 완전히 하지만 외국어라는 것은 완전 다르고 우리가 어린애처럼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들이 가장 외국어 학습에서 힘들어하는 거는 초보자 시절이 너무 긴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모두가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요. 운동도 마찬가지고 초보자 시절이 너무 길어요. 초보자에서 이제 처음에 근력을 키우고 이걸 한 다음에야 자세도 할 수 있고 뭐 이런저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단계는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완전히 영어의 어떤 영어 문장, 단어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빨아들여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선행 지식이 엄청 있고 그 단계에서부터 이제 그 critical mass라고 하는 임계량을 넘어간다 그러죠. 그거는 실제로 외국어를 아마 후천적으로 저처럼 공부해서 구사하시는 분들은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좀 확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임계량까지 찾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은 그 임계량 직전에서 많이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포기하고 그다음에 뭐 요즘에 사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며칠 만에 영화가 완성된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어떤 이제 긍정적이라긴 그렇지만 네, 인간에게 어떤 촉진을 좀 주냐면은 네, 네. 그 힘든 과정을 나는 그래도 100일은 참겠다. 50일은 그렇죠. 참겠다.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네, 조금은 드니까 그래서 약간 타임 리미트를 정해놓으면 사람은 거기까지 힘을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해방 효과라 그러는데 리버레이팅 이펙트라 그러는데 그 리버레이팅 이펙트를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 일단 오아시스까지 한번 달려가 보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 걸 좀 끌어내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는 영어 이제 공부할 때 기존 기억을 쓸 때 내가 뭔가를 어원을 많이 안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폴 네이션 우리 교수님께서 언어학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휘 학습을 제가 보니까 이제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등록된 그 영어 단어 숫자가 17만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 안 쓰는 단어 몇만 개를 빼고 그 정도 되는데 실제 원어민이 구사하는 단어 수준이 7,000에서 9,000개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말 구사할 때 보통 그 정도 씁니다. 보통 생각보다 그렇게 하면요 한 절반도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사전에 실린 거에. 근데 우리가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는 뭐니 해도 어휘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폴 네이션 교수님이 옛날에 이제 한번 자기가 실험을 해본 게 있었어요. 문답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사이트에 가면 보여요. 옛날에 질문이 50개인데 50개 단어 중에 너가 아는 단어를 체크를 하고 여기 곱하기 500을 하면 너의 영어 실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국에는 단어가 어휘가 영어 실력을 결정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지금 사이트 들어가면 140개로 질문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 우리가 같이 이제 작업했던 AWA 영어 단어도 거기 이제 같이 분류가 올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결국엔 어원을 가지고 접근을 자꾸 해주는 방식인데 이분이 최종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제 한국에도 한번 오셨어요. 그러면서 물어봤죠. 한국 사람들이 영어 너무 힘들어하는데 외국인처럼 영어 하려면 어느 정도 단어를 좀 알면 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00, 9,000개인데 와 7,000, 9,000개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지만은 어원으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많다는 거죠. 우리가 AWA 같은 경우도 아카데믹 워드 리스트잖아요. 실제 어원을 분석해보니까 56개밖에 없었어요. 어원 자체는 그래요. 어원 자체는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또 뭐가 있냐면은 사실 한국말도 개념 무슨 뜻이 하면 이거를 국어원이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약간 바꿔보는 개념 하면은 개괄, 개론, 약간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느낌이겠지. 염 하면은 뭐 상념 하듯이 마음속에 그런 건가 보다. 그러니까 이게 Analytical Problem Solving이라고 그럽니다. 뭐냐면 유추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는 거를 바꿔나가면서 습득을 해나가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선행 조직자 얘기도 했지만은 어원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대략 이런 뜻이겠네 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COR 같은 거, 코어 같은 경우는 하트잖아요. 심장. 그렇죠. 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COR이 들어간 뭔가 단어를 보면 뭔가 중심부? 하트로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느낌을
갖고 안 갖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이제 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접근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제가 꼭 이제 학습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급자 이상 중급자에서. 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우리말을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학당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한국어를 배운 다음부터는 한자 공부를 하면 굉장히 빨리 늘어요. 맞아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의 대부분의 어원들은 뭐 라틴어나 프랑스어, 그다음에 독일어 이렇게 뭐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중급자 정도까지 되고 나서 그거를 알았을 때 폭발적인 시너지는 있습니다. 근데 완전 초보자 시절에 어원을 딱 들여다보면 마치 한국말 아직 못하는 사람이 한자 맞이하는 느낌과 맞아요.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나의 기초가 완전히 많이 쌓였을 때 그때는 꼭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퍼즐 맞추는데 네네네. 일단 다 뒤집어져 있어야 이거 같은 색깔끼리 모으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색깔 모으려면서 뒤집으면 못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노란색 나오는데 노란색 또 언제 나오지? 녹색 언제 나오지? 이렇게 하면은 더 재미가 없어져.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중급자 이상의 어떤 공부법에 대해서 마이클 루이스의 전 또 이론이 생각나는데 어휘 중심 접근법인데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기억할 때 이제 공부할 때 유의미한 방식이 I am a boy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I am A까지 기억을 한다는 거죠. I am A까지. 그래서 I am A까지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 뭐 보이든 독터든 뭐 로이어든 뒤에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 분절을 지어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마이클 루이스가 얘기를 했고 그 얘기는 과학적이에요. 상당히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마 그 베스트셀러로 진화하는 언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는 The Language Game인데 비트겐슈타인 좋아하셔서 그 저자분들이 그 닉 채터랑 그다음에 모튼 크리스티안슨이라는 맞아요. 그분들이 쓰셨는데 그 아이들 언어 습득하는 거를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청크로 습득한다는 거, 모국어 자체도. 그래서 아이들이 쓰는 패턴을 조사를 해보니까 어거지 패턴도 많아요. 우리말로 예를 들면 뭐 엄마 이거 주세요라고 했는데 엄마한테 뭘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엄마 거 주세요 말고 저거 주세요 하면 패턴상 올바른 적용이죠. 근데 엄마 이거 마요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어디까지가 청크인지 몰라서 아직.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실험을 통해서 엄마가 알아들었으면 오케이 이건 사용 가능. 엄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규칙이 안 맞는 것 같다. 물론 아이들이 그걸 의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티븐 핑커나 촘스키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렇죠. 언어 본능이죠. 그것까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래도 어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실험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패턴 영어라고 하는 시중에 많은 패턴 영어들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거를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그것과도 일치하고 또 패턴 영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추려놓은 패턴이기 때문에 효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많이 이용하시라고 저는 권하는 편이에요. 저도 이제 연령별로 나눠가지고 한 80개 정도 패턴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외국인 어린이부터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I want 뭐 이런 그 어릴 때만 쓰는 표현들도 맞아요. 있고 나중에 나이 들면 이제 안 쓰는 표현 뭐 그다음 I'm managed to라든지 이게 더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든지 그렇죠. 그런 것도 분석해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 속에서 자꾸 문장들이 좀 바뀌어 나가고 물론 이제 그걸 안다고 해서 모든 구어체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런 건 아니지.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말들 전달되고 그런 우리가 패턴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패턴 자체가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오즈베리 얘기한 선행 조직자가 될 수가 있죠. 조직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나의 데이터를 쌓아 나가시는 게 언어 학습의 어떤 그 여정이에요. 그 자체가 여정이라고 봅니다.